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3장 꿈의 목적은 소망 충족에 있다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장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입니다. 앞장에서 꿈이 소망 충족이라는 심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겉으로 드러나는 꿈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프로이트는 그의 두 번째 꿈 해석을 통해 이를 해명해 보려고 했다. 1897년 봄, 나는 동료 교수 R 그리고 다른 동료 교수 N과 함께 객원 교수로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던 차라 교수 임명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동료 R이 교육부에 다녀오면서 나를 찾아와 얘기했다. 그는 교육부 관리에게 교수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졌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종교 문제에서는 나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체념은 더욱 굳어졌다. R이 다녀간 이튿날 새벽,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동료 R은 내 삼촌이다. 나는 그에게 깊은 애정을 느낀다. 그의 용모가 변한 듯 보인다. 얼굴은 길쭉해진 것 같고 턱을 감싸고 있는 누르스만 수염이 유난히 눈에 띈다. 내게 삼촌은 요제프 삼촌밖에 없다. 삼촌은 30여 년 전 사업을 하다 법을 어겨 처벌을 받았다. 아버지는 삼촌이 나쁜 사람은 아니나 생각이 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또 꿈에서 본 모습은 삼촌 같기도 하고 동료 교수 R 같기도 하다. 결국 나는 R이 삼촌처럼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며칠 전 다른 동료 N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서로 교수 임명을 추천받은 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N은 자신이 법적으로 고발당한 일이 있어 교수 임명이 어려울 것이고 나는 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꿈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다. 꿈은 내가 교수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암시하면서 나를 위무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바보로, 다른 한 사람은 범법자로 묘사하면서 나는 하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교육부의 관리가 R에게 들려준 소식에 불쾌한 상황에서 나만 용케 빠져나오도록 했던 것이다. 이 꿈은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이토록 소망 충족을 알아볼 수 없게 위장하고 있는 경우엔 이 소망에 저항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 이 저항 때문에 소망은 왜곡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꿈의 왜곡에는 두 가지 심리적 경향이 있다. 첫 번째는 소망 충족으로서의 꿈을 지향하는 경향. 두 번째로 꿈을 검열하고 급기야 표현을 왜곡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의 두 가지 심리적 경향이다. 검열을 수행하는 두 번째 심리적 경향이 허락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심리적 경향의 어떤 것도 의식에 떠오를 수 없다. 왜곡과 위장을 담당하는 두 번째 심리적 경향의 꿈에 대한 관계는 그래서 창조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그의 이론에 반대하는 어느 여성 환자가 만찬 준비를 취소한 꿈 얘기를 사례로 든다. 환자의 남편은 정육점 주인으로 살이 너무 쪄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만찬 같은 초대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자에겐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이 그 친구를 항상 칭찬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풍만한 체형을 좋아하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매우 말랐다. 어느 날 환자가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는 살이 찌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언제 초대할 거죠? 대게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요. 그 여성 환자가 들려주는 꿈의 내용은 이렇다. 저는 만찬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약간의 훈제 연어 말고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그래서 장을 봐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침 일요일 오후라 가게 문이 모두 닫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없이 물건을 배달시키려고 수화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전화기마저 고장이 난 거예요. 결국 만찬을 열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그 여성 환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만찬에 초대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친구를 내가 초대하면 친구는 우리 집에서 많이 먹고 살이 쪄 더욱 우리 남편의 마음에 들겠지? 그럴 바엔 차라리 만찬을 열지 않는 편이 더 나아. 그래서 당신의 꿈은 만찬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살이 찌도록 돕지 않겠다는 것이죠. 풍만한 체형을 좋아하는 남편의 마음에 그 친구가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되니까요. 꿈속에서 훈제 연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훈제 연어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친구를 초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환자의 소망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어느 젊은 여성의 조카가 사망한 꿈 얘기를 들고 있다. 그녀가 언니 집에서 살 때 언니 집을 드나들던 방문객 가운데 작가인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언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녀는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남자의 강연이 있는 날이면 객석에 앉아 그를 지켜보곤 한다. 헤어진 후 그를 직접 만난 것은 조카 오토가 죽었을 때 오토의 관 옆에서 본 것뿐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언니에겐 카를이라는 아이밖에 없어요. 큰아이 오토는 제가 언니 집에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죽었지요. 저는 오토를 무척 귀여워했어요. 사실 제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카를도 좋아하긴 했지만 죽은 오토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젯밤 카를이 죽어 제 앞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 애가 손을 합장한 채 작은 관 속에 누워 있었는데 주위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토가 죽었을 때처럼요. 오토가 죽었을 당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제 또 다른 조카가 죽는다면 당시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겁니다. 당신은 언니 집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고 작가 또한 문상하기 위해 찾아오겠죠. 당신은 그 상황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또 다른 사례로서 자신이 잘 아는 어느 법학자의 영화 살해 꿈 얘기를 든다. 내가 잘 아는 한 법학자는 어느 날 집이 아닌 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유부녀와 함께 지냈다. 새벽에 깨어나 그들은 다시 한번 관계를 가졌고 그 후 불안한 심정으로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 유부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교를 하지 않고 사정전에 멈추도록 조심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몇 년 전 그와 관계했던 한 처녀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시도하게 되었고 발각될까 두려워 오랫동안 괴로워했다고 했다. 그 법학자의 꿈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부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한 신사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면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죠. 프로이트가 죄목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 법학자가 말했다. 제 죄목은 영화 살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설마 선생님께서는 내가 체포되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얘기할 작정이십니까? 내가 대답했다. 당신의 꿈은 소망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서 당신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영화 살해와 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나는 며칠 전 만나 낙태를 범죄시하는 현실과 임신만 되지 않으면 성교를 허락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혼의 위기를 논한 적이 있었다. 내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 꿈에는 사소한 소망 충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꿈에서 당신은 부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 부인과 밤을 보내는 대신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성교 후의 불안한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성 특유의 범죄인 영화 살해 부부는 몇 년 전 처녀와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망 반대의 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내 이론, 즉 프로이트의 이론이 틀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의 성적 성향 중에는 공격적인 사디즘적 요소가 뒤바뀌어 마조히즘적 요소로 나타나곤 한다. 여기서 마조히즘이란
이성으로부터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고통받음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변태 성욕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오스트리아 작가 자허 마조흐가 이러한 경향이 주제로 작품을 쓴 데서 유래했다. 어린 시절 형에게 동성애를 느껴 심하게 형을 괴롭힌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정상이 된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의 꿈을 꾼다. 첫째, 형이 자신을 괴롭힌다. 둘째, 동성애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추파를 던진다. 셋째, 자신이 미래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기업을 형이 매각한다. 이 마조히즘적 소원의 꿈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 형은 어린 시절 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에 대한 징벌로 형이 나의 기업을 매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어 스스로를 억압한다. 이 억압 의도가 꿈을 왜곡시키고 소망 충족을 은폐하도록 한다. 이 억압 의도가 검열 행위를 낳는 근원이기도 하다. 즉, 꿈은 억압되고 억제된 소망이 위장된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신경증적 불안이 성생활에서 비롯되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지 못한 리비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 주장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불안한 꿈을 우리는 성적인 내용의 꿈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해당하는 리비도가 불안으로 바뀐 것이다. 리비도란 성본능 혹은 성충동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사춘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리비도는 중간에 발달이 멎는가 하면 거꾸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성애 같은 이상 성욕이나 신경증이 이에 속한다.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안으로 변한다. 한편 리비도는 승화되어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처음 리비도를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후에는 이 둘을 결합하여 죽음의 본능과 대립하는 에로스라고 하였다. 5장 꿈의 재료와 출처입니다. 꿈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꿈은 최근의 인생을 뚜렷이 반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꿈은 전날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꿈 해석의 기초로서 전날의 체험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꿈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을 기억한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문제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낮 동안에 흥분할 만한 재료들을 꿈속에서 응용한다. 그럼에도 사소한 인상이 꿈의 내용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은 전적으로 꿈에서의 왜곡 현상 때문이다. 꿈은 흥분할 만한 인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암시를 통해 드러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꿈의 전후 맥락에 얽힌 개인의 의식 세계를 조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잠재된 꿈의 내용과 드러난 꿈의 내용을 잇는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다. 셋째, 꿈은 어린 시절의 인상을 마음대로 반영하며 오래전의 세세한 일까지 끄집어낸다. 꿈을 분석하다 보면 소망 충족이 어린 시절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게 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농부의 부인이 어머니에게 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내가 11~12살 무렵 부모님이 나를 자주 데려가곤 했던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식당에는 약간의 사례를 받고 손님들이 화두를 던지면 즉석에서 시를 지어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부모님은 내게 그 시인을 데려오게 했다. 내가 그 시인에게 다가가 부모님의 용건을 전달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몇 줄의 시를 지어주었는데 장차 내가 장관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이 두 번째 예언에서 받은 인상은 너무도 강렬해서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내가 동료 교수 R 그리고 N과 함께 교수 임용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꿈을 돌아보면 나는 꿈을 통해 우물한 현실에서 벗어나 당시의 소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 같다. 나는 마치 장관이라도 된 양 나의 두 동료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폄하하면서 한 사람은 바보로 또 한 사람은 범법자로 취급했다. 장관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자 꿈속에서 내가 그 장관이 되어 힘을 행사한 것이다.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꿈인데 그는 얼마 전 보모의 침대에 그의 어렸을 적 가정교사가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이 학생은 11살 때까지 보모의 침대에서 보모와 함께 잠을 자곤 했는데 꿈속에서도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뚜렷했다. 하지만 왜 가정교사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의아해서 그는 형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했다. 그러자 형은 웃으며 꿈이 그랬다면 그것은 사실일 거라고 말했다. 당시 형의 나이는 6살이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보모와 가정교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미래의 장소가 마땅치 않자 손이 형에겐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하고 보모의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다. 내 수강생은 그때 3살짜리 어린애였던 만큼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며 꿈의 출처 또한 비슷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꿈, 이런 꿈을 우리는 전형적인 꿈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가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우리가 옷을 다 입지 않고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 오로지 어린 시절뿐이다. 수치심 없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던 시절도 훗날 되돌아보면 낙원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낙원은 어린 시절에 대한 집단적 환상일 뿐이다. 낙원에서라면 아무리 벗고 있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꿈은 인간을 그러한 낙원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인상을 내용과 상관없이 꿈에서 재현하곤 한다. 이것이 소망 충족의 근간을 이룬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느끼는 꿈은 내용이 의미하는 대로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꿈이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꿈을 꾼 당사자가 그들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형제자매와 맺고 있는 관계를 주목해보면 형은 동생을 괴롭히기 일쑤고 동생은 그런 형에 대해 분노하고 시기하며 두려워한다. 어린이는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어린이는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다른 아이들, 특히 형제에 대해 배려할 줄 모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충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동들의 일반적인 행태이다. 현재 우애가 깊은 형제 자매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으면 몹시 상심할 사람들도 무의식 속에는 과거에 유쾌하지 못한 소망이 깃들어 있으며 이 소망이 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늘 혼자이던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황새가 동생을 데려왔다고 하면 그 아이는 단호하게 말한다. 황새에게 다시 데려가라고 해. 형제 자매와 같은 경쟁자의 죽음과는 달리 부모가 죽는 꿈에서 죽는 쪽은 주로 꿈꾸는 사람과 성별이 같은 쪽이다.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꿈꾼다. 이것을 규칙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다. 인간은 성적으로 눈을 뜨면서부터 어느 한쪽으로 성적 경향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선호는 부모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난다. 아이들이 자라나 성적 징후가 완연해지면서부터 아버지는 딸을 귀여워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편을 들게 된다. 과거 여러 종류의 심리 상태를 겪은 젊은 아가씨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드러내 어머니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분노에 휩싸여 욕설을 퍼붓곤 했다. 또 이 환자의 꿈엔 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나타났다. 어느 노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신과 언니가 상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꿈을 꾸기도 했다. 이후 병세에 차도를 보이면서부터는 히스테리성 공포증이 나타났다. 환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극도로 염려해 어디에 있든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었다. 이 환자의 경우 자극하는 한 표상에 대한 정신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평소 환자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녀의 불안한 심리가 가중됐다. 분노를 억누르는 힘이 마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신의 균열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적대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꿈속에서 어머니가 죽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츰 정상을 되찾아가면서부터 히스테리적 방어 현상으로 어머니를 지나치게 염려하게 된 것이다. 한 번은 강박신경증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젊은 남자의 무의식적 정신세계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이 환자는 자신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염려한 나머지 문박 출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살인사건에 연루돼 고발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도덕적이며 교양을 갖춘 젊은이였다. 분석 결과 이 고통스러운 강박관념의 배경엔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에 대한 살해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증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년이 31살 되던 해에 나타났는데 공포증의 형태로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 경우이다. 아버지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것이다.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전설에서 차용해 정신분석에 활용한 용어로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비운의 주인공인데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에 이러한 컴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부모를 애정의 경쟁자로 인식해 아버지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반면 어머니에게는 성적 호기심을 나타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고 심하면 정신분열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심리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데 이때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초자아이다. 누구나 시험에 떨어져 시달리는 불안한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못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꾼다. 그러나 구두시험에 통과해 이미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또는 졸업시험, 자격시험에 이미 통과했다고 항의하는 꿈은 실상 꿈이 선사하는 위로인 것이다. 결국 꿈의 탓으로 돌리는 불안은 낮의 잔재에서 온 것이다. 즉 깨어있는 동안의 심리적 장치가 꿈의 내용을 오해하게 한 것이다. 시험 꿈엔 위로 이외에도 비난과 항의가 겹쳐져 있다. 너는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있냐는 비난이 들어있다. 반씩 섞인 자기 비난과 위로가 시험 꿈의 잠재적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내 환자 중에는 일정한 높이로 거리를 떠다니는 꿈을 자주 꾸는 부인이 있었다. 그녀의 떠다니는 꿈은 새가 되고 싶은 소망을 충족한다. 평상시 천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 꿈을 꾸곤 한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비행 꿈엔 성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추락하는 꿈은 불안한 심경을 대변할 때가 많은데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유혹에 굴복당하고자 할 때 주로 이런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영하는 꿈은 오줌을 싸는 꿈과 관계가 있다. 불장난과 관련된 꿈도 마찬가지이다.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어렸을 때의 경고는 유효한 해석인 것이다. 어린 시절 야뇨증에 대한 추억이 이 꿈의 토대를 이룬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은 불안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꿈이다. 지금까지 4장 꿈은 왜곡되어 나타난다와 5장 꿈의 재료와 출처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6장 꿈의 작업 그리고 마지막 장인 7장 꿈 과정의 심리학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